나는 늘 괜찮은 엄마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부터 쑤셨지만 식탁에 앉은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밥이 식을까봐 반찬을 먼저 옮기고 국에 간이 맞는지부터 살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아들은 말수가 적었다. 젓가락 소리만 오가는 식탁에서 우리는 필요한 말만 했다. 잘 잤냐? 회사는 어땠냐? 날씨가 춥다더라. 그 이상은 없었다. 불편한 침묵이 흘러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싸우지 않는 게 어디냐고, 이 정도면 평온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나는 괜히 싱크대 앞에 서서 이미 깨끗한 컵을 다시 닦았다. 차가운 물살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물 흐르는 소리에 묻혀 나오는 한숨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문득 아들이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불렀던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작년 여름 아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일한다며 식탁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던 그때부터였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전, 대학 졸업 무렵부터였을까? 기억이 흐릿했다. 우리는 큰 싸움을 한 적도 없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 거리의 원인을 굳이 묻지 않았다. 괜히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척, 모른 채로 지내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날까지는. 그날은 별일 없는 저녁이었다.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나는 식은 밥을 다시 데웠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괜히 시계를 봤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이었고 지지난주에도 그랬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왔니? 하고 반갑게 맞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내뿐이었다. 그마저도 신발을 벗으면서 흘리듯 내뱉는 말. 밥상 앞에 앉은 아들은 휴대폰만 내려다봤다. 화면에서 푸른 빛이 얼굴을 비쳤다. 나는 국을 뜨다 말고 말했다. 회사 많이 바쁜가 보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속에는 쌓인 게 많았다.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다는 서운함, 밥상에서조차 휴대폰을 보는 아들을 보며 느끼는 쓸쓸함. 아들은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힘들다는 말도 아니고 괜찮다는 말도 아닌 그냥 흘려버리는 듯한 말투. 마치 내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갔다. 요즘은 집이 호텔 같네. 잠만 자러 오니까.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천천히 또렷하게.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뭘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걸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른다고 해야 하나, 알고 싶다고 해야 하나. 입만 뻑뻑 벌렸다. 그 침묵을 아들은 오해처럼 받아들였다. 역시 모르죠. 항상 엄마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집에 일찍 들어와야 좋은 거고 밥상에서 얘기 많이 해야 좋은 거고. 그게 다예요, 엄마한테는. 나는 손이 떨렸다. 국그릇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들의 말은 계속됐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매번 설명해야 해요. 집에 오면 좀 편하고 싶은데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나는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밥 먹으라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런 말만 했을 뿐인데, 그게 잔소리였나? 그게 부담이었나? 엄마는 그냥,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은 왜 해요? 저 다 컸는데 아들의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라고.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버려 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참고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그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소리를 지르지도 문을 세게 닫지도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아 식어버린 국을 바라봤다. 김이 다 빠진 국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국그릇을 집어들고 싱크대로 가서 쏟아버렸다. 아까웠지만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물소리에 묻혀 눈물이 났다. 아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땐 아직 몰랐다. 아들은 그날 이후 집에 더 늦게 들어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자는 척했다. 방에 누워 숨소리를 죽이고 아들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물 마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뭔가 먹고 오는 걸까? 아니면 그냥 먹지 않는 걸까? 식탁에 둘이 마주 앉는 일은 사라졌고 밥은 각자 먹었다. 아침에는 아들이 나보다 일찍 나갔고 저녁에는 내가 먼저 잤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시간을 피해 움직였다. 마치 정해진 시간표라도 있는 것처럼. 냉장고에는 반찬이 그대로 남아 상해갔다. 멸치볶음에 곰팡이가 피었고 시금치나물이 검게 변했다. 나는 그걸 버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히 만들었네. 아무도 안 먹을걸. 그래도 나는 괜히 김치를 더 담그고 국을 더 끓였다. 혹시라도 아들이 먹을까 봐서였다. 혹시라도 배고플까 봐. 혹시라도 내가 만든 밥이 그리울까 봐. 하지만 그릇은 비어지지 않았다. 냉장고는 점점 꽉 차갔고 나는 점점 더 허전해졌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말을 걸고 싶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먼저 꺼낸 말이 또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또 호텔 갔다는 말을 할까봐, 또 아들이 날 보며 지친 표정을 지을까봐.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그게 다시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엄마로서의 나, 가족의 중심이었던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은 표정을 짓고 살았을까?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다 말고 돌아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칫하고 그대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 문 하나를 넘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밤 10시쯤 아들 방 앞까지 갔다. 불이 꺼져 있었다. 벌써 잤을까? 아니면 아직 안 들어온 걸까?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어볼까? 그냥 들어가서 아들아 하고 불러볼까?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침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나는 괜히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 있어? 애는 잘 있고? 응, 잘 있어. 애는 회사 때문에 바빠. 거짓말이었다. 아들이 잘 있는지 나도 몰랐다. 언제 밥을 먹는지도, 언제 자는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다는 걸 그날 알았다. 이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도, 오래 묵은 무언가가 이제야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침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여보, 너도 조금만 아들 입장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운함을 말했을 뿐인데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참고 있잖아. 며칠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남편은 말을 흐렸다. 아들도 힘들잖아.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 내버려 두라는 말. 또 그 말이었다. 나는 포크를 놓았다. 그럼 나는 왜 내 마음 한 번 말 못해? 남편은 내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미 상처는 남았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도 나를 피하고 남편도 아들 편만 들고. 그럼 나는 뭐지? 엄마니까, 아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인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차 한잔 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닫고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유자차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며느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많이 참으신 거 저도 느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실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한테 많이 기대왔다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맨날 어머님 곁에 붙어 있었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린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옆에 와서 의자에 앉아 나를 보던 아이. 잠들기 전에 꼭 내 손을 잡아야 잠이 들던 아이.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다. 어머님한테 실망시키는 게 무서워서 아예 거리를 두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시선을 마주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은 감정이 있다는 가능성.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런데 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왜 나한테는 그 말을 안 하는 걸까? 무서우면 말을 하지.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머님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 거 아닐까요? 엄마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차가 컵 밖으로 조금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아들이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 며느리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위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 정말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봉투를 꺼내 들자 종이에서 오래된 약 냄새가 났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바스러질 듯 얇았다. 그 냄새가 나를 한순간에 붙잡았다. 시간이 뒤로 흘렀다. 4년 전 그 겨울로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그날, 나는 사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의사는 진찰실 의자에 앉은 나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갔다. 약을 받으며 가격표를 봤다. 한 달치가 이 정도라면 1년이면 얼마나 들까? 집에 와서 밥을 차리며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약값, 검사비, 아들 등록금, 생활비. 냉장고에 붙인 가계부를 흘끗 봤다.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계산 끝에 남은 답은 하나였다. 내 얘기는 하지 말자. 아들한테는 남편한테도. 그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앉더니 말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흔들렸다. 왜?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고 계속 다니는 게 의미 있나 싶어서.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엄마니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해. 담담하게, 감정 없이. 하지만 그 말은 용기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정말로는 아들 손을 잡고 묻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아프다는 걸 들키면 아들이 나 때문에 또 무언가를 포기할까봐.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눈을 오래 못 봤다. 혹시라도 내가 아픈 걸 들킬까봐,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선택을 바꿀까봐. 약은 몰래 먹었다. 새벽 일찍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병원도 혼자 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더 무심한 척했다. 아들이 학교를 관두든 취직을 하든 관심 없는 사람처럼.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상관없어. 그런 말만 반복했다. 아들은 그 변화를 정확히 느꼈을 것이다. 말이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묻는 것도 줄어든 엄마. 전에는 오늘 학교 어땠어? 친구들 만났어? 물어보던 엄마가 이제는 밥 먹어 그 한마디만 하는 엄마로. 아이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였는데 나는 기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대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냈을 뿐인데 내가 잘 되길 바라지만 내가 아파서 내 짐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거리를 뒀다. 멀어지면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였지만 늘 마지막 사람이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먼저 하면 안 되는 사람. 가족의 균형을 깨는 존재가 되기 싫어서 나는 늘 나를 밀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도 약을 먹으면서도 혼자 감당했다. 그 결과가 이 거리라면 나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셈이다. 손 안의 봉투를 다시 내려다봤다. 4년 전 처방전. 그때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찢어질 것처럼. 그날 밤 아들의 방 앞에서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에 괜히 미안해졌다. 아직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정작 난 그 아이를 밀어냈구나. 지키려고 밀어냈는데 그게 상처가 됐구나.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톡톡.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될까?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라는 대답.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이 시간에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니까.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가 아팠어. 처음으로 속으로만 하지 않고 말로 꺼냈다. 아들의 눈이 커졌다. 내가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마도 병원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더 아플까봐 말 못했어. 내가 나 때문에 또 뭘 포기할까봐.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무심한 척했어.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게 너한테 더 나은 줄 알았어. 근데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게 아니었나 봐. 그 말이 용서로 이어질지 또 다른 상처가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엄마라는 이유로 나를 지우지 않겠다는 것.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겠다는 것.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날 조금 덜 외로워졌다.